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다산 신도시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규제지역 해제가 있었잖아요. 지난 11월에 발표된 것이었는데 우리 다산 신도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경기도의 4곳과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비규제 지역이 된 것이죠. 규제 지역에는 각종 그런 중과랄지 무거운 세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 됨으로써 일단은 거래를 좀 더 자유롭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표된 것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부터 살펴보면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가 배제되었었죠. 이건 지난 5월부터 실시가 되었고 한시적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1년간 적용을 해준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집을 팔게 되면 내가 샀을 때하고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많이 남았으면은 세금을 내라, 많이 내라. 근데 네가 2주택자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러면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플러스 20% 더해서 내. 주택을 3채나 가지고 있으면은 너 투기한 거지. 30% 더해서 내. 이런 식으로 중과를 매겼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 원래 내야 되는 그 기본 세율로만 걷겠다라고 했었죠. 1년간.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지금 되고 있고 시행이 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온 게 종부세 중과에 대해서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를 풀어보니까 시장이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네, 별로 호응이 없네. 그러면 또 하나 또 풀어보고 또 하나 풀어보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종부세 중과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원래는 이것도 다주택자 규제지역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래 종부세 내야 되는 세율에서 거의 2배로 중과를 매겼었습니다. 중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에 해당하는 비싼 주택을 갖고 다주택자라면 6%에 해당하는 세율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였죠. 보유세를 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택이 2채, 그러니까 싸든 비싸든 상관없어.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서울 한복판에 있어도 괜찮고 저쪽 시골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2주택까지는 그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세금을 더 때리진 않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냥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라고 했을 때도 지금 원래 최고 세율이 6%였는데 이제 이건 5%로 하향이 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도 3주택 이상이지만 내가 다 금액을 합해봐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안 돼. 그러면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10억 원짜리가 있어요. 지방에 근데 저가주택이 한 1억 원, 1억 원 미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땐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됐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바로 그런 내용이죠. 취득세 중과. 요것도 지금 없애준다고 합니다. 없애거나 완화해주거나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무겁게 매기고 있었습니다. 한 채는 괜찮아요. 처음 주택을 살 때는 조금 내게 해줄게. 내 2채를 사? 그러면은 너 주택가격의 8%를 세금으로 내. 근데 3채를 사겠다고? 그러면 10%가 넘어요.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받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되는 그 문턱이 아주 높잖아요. 거의 10%의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하는 게 좀 활성화가 덜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취득세까지 중과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의 기본 세율로만 매기고 4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4% 그때 가서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아직 확정적인 안은 아닙니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거나 확정적인 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주택까지는 중과, 그러니까 10% 막 이렇게 많이 때리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요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요, 원래 지방세예요.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거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거의 한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중과를 하지 않고 내가 원래 12%를 받을 수 있었는데 3%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한테 12%를 걷는 것보다 3%를 여러 명한테 걷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총액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을 할까 싶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어야 취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수입원으로 걷어들여야 지방 재정도 조금 더 탄탄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야 너 팔기 쉽게 해줄게. 양도세 중과 안 할게. 거래 활성화 거래 좀 많이 해라. 보유해도 돼. 너 종부세 무겁게 때리지 않을게. 너 보유해도 되고 안 팔아도 돼. 종부세 무겁게 안 때릴 거니까. 그리고 그에 더해서 추가로 더 사도 돼. 좀 사줘.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세금 별로 안 걷을게. 좀 더 사.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있었죠.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운영하겠다. 내년 1월부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보금자리론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으로 삽니다. 하나를 내가 좀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좀 비싸게 빌려야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좀 도와줘서 좀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 주택을 구입하기 좀 쉽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거였었죠. 보금자리론이.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대형 안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렇게 나뉘어 있던 것을 다 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각각 나뉘어 있던 기능들을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보면은 이 주택 가격은 9억 원까지입니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 6억 원까지였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6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걸 9억 원으로 올렸어요. 이 9억 원은요, 시세를 봐서도 9억 원, 실제 매매 가격도 9억 원 이하를 말하는 거라고 해요.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최고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끔 한다고 했고요. 기존 3.6억 원에 비하면 훨씬 올라갔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 한도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가 부부 합산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 그러니까 너가 엄청난 고소득자라고 하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봉 1억씩이에요. 연봉 2억의 세대라고 하더라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또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보통 지금 한 4% 정도의 4%대의 낮은 그런 금리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오면 이것도 금리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야, 너도 집 좀 사, 돈 좀 빌려줄게. 아까는 다주택자, 유주택자였죠? 그러니까 합해서 그런 거예요. 주택이 있든 없든 제발 집 좀 사.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다산 신도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자, 보면요.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 먼저 보실게요. 대충 보시면요. 7.5가 참 많네요. 그죠? 지금직으로 보면은요. 여기도 6점대가 많이 있네요. 7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6억 얼마, 7억 얼마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가요. 자, 그러면 이제 KB 시세는요. KB 시세도 쭉 보면은요. 여기 일부 구자로 시작하는 것들, 여기 대형 평수와 구평 중에서도 일부 단지를 빼면은요. 대부분 그거보다 낮죠. 8, 7 등등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억 원 이하만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됐었죠. 다산은. 근데 이제 9억 원 이하로 그 한도를 높였습니다. 대상 주택의 한도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우리 다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분포도 한번 볼게요. 다산 1동 진건지구의 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가장 솟았죠? 여기 요 부분을 보면은요 30, 40대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지구는 좀 다를까요? 높게 솟은 것이 진건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낮은 것이 지금 지구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 중간 부분 30, 40대가 가장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30, 40대 부부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나이이고요.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소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산은 충분히 쌓여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풀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산 신도시 인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그 사이의 아파트 다산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다산 신도시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제외하고요. 그리고 30, 40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길이 열렸다. 매수하는 것이 쉬워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 기존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 중과를 배제했잖아요.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서 사장님, 그러니까 기존 주택 2주택이라 고민하셨잖아요. 그거 처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3주택자가 되어도 취득세 8% 중과하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 매수하실 때요. 특례 보금자리론 활용해 보시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셔야 되겠죠. 덜컥 할 수 있네 라고 무조건 받진 마시고요. 금리를 한번 잘 따져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나왔던 정책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과 취득세 완화가 우리 다산 신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실수요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집 사라 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급급매 매물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줄어들었죠. 내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좀 집을 던지려고 했어. 종부세 부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세금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팔아버릴까 했어. 근데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숨통을 틔워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약간은 좀 지금 바로 팔아야 될 이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매수를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마냥 느긋하게 여유롭게 기다리시기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잘 관찰하시란 얘기예요.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급매물의 추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로 급감을 계속 하락해서 급매물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왔던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매물로 나왔던 것들이 얼마 만에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조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